매주 수요일 아침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그리고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박현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특히 박현광 기자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선배.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예, 또 이렇게 그 사이에 자리가 바뀌셨어요. 새 공지를 터가지고. 예. 네. 그러면 요새는 어디 나가십니까? 지금은 이제 검찰 출입을 이제 시작을 했고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사실 국회 취재가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예, 정치부를 오래 하고 네. 여당 사정에 밝은 훌륭한 기자인데, 근데 검찰 출입도 저는 선순환을 만드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앞으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검찰을 해야 됩니다. 검찰 취재 많이 해서 좋은 정보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검찰 취재 열심히 하셔서 또 편의점에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좀 힘이 뿜뿜 납니다. 네, 많이 불러주십시오. 예, 밖에 비가 많이 옵니까? 새벽엔 또 많이 오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인데요. 그렇군요. 새벽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그 소리 때문에 잠이 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건가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그리고 오늘은 정말 안전하게 운전도 조심조심 하시고요. 다들 좀 살살 천천히. 근데 날은 계속 덥다면서요. 네, 근데 아니 좀 특히나- 비가 오면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태풍 이슈인데 네. 부산, 울산에선 정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말씀처럼 진짜 비 피해. 비 피해 없으시기를, 그리고 꼭 안전하게, 생명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합니다. 이윤보다는 생명을, 그리고 돈보다는 안전을, 모든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네, 매일 보고 있죠. 네. 제가 조선일보 갖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 정치권의 못난 반일. 네. 지금 정치권이, 그리고 이게 그 일면만 이렇게, 일면 사이드 톱에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일면만 그런 게 아니라 펼쳐서 지금 2, 3면이 다 지금 이렇게 일본 관련된 소식이죠. 보도로 꽉 차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실 그 서로 경제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게 3면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 교류, 그 일본의 그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도 소개하고, K-팝과 J-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선일보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반일로 퉁치는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한 역사 왜곡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문화교류, 네. 경제교류, 누가 하지 말자고 했습니까? 해야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저 때문에 일본 여행 제일 많이 가는 나라 맞아요.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렇게 교류하는 겁니다. 다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벌어졌던 일본의 만행, 우리 말을 뺐고 우리 글을 뺐고, 저희 아버지가 1931년생이신데 일본 놈들이 그 당시는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의 워딩이에요. 집에 있는 녹그릇 다 가져갔다는 숟가락도 그냥 뺏어간대요. 그 항의하면, 아니 숟가락 뺏어가면 뭘로 밥 먹으라는 거냐라고 하면 맞았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근데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 계세요. 강제노동 피해자들 계시죠.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살아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생존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권의 못난 반일, 이게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래서 친일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말을 비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조선일보의 못난 친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을, 그러니까 역사 인식과 저변의 인식들을 수준 낮게 오히려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충분히 일본과의 교류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과거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많은 여론조사라든지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 온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올라간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웹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취재하면서 많이 봤었는데, 하지만 과거사 인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윗세대만의 인식이 아니라요. 지금 세대들은 이게 단순히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 혹은 어떤 정의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든지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젊은 세대한테는 없습니다. MZ 세대들이 겪었던 과거의 일본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것들에 대해서 문제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대 공통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마치 뒤섞어 가지고는 비판하는 과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반일이라고 퉁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좀 못났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본 하나 없이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제가 기가 죽네요. 아유 무슨 말씀? 우리 박형광 기자님도 말씀하시면 예, 일가견이 있으시죠. 충분히 많은 정보와 근데 저는 취재에 있어서는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성실하게 꼼꼼히 취재하는 기자 제가 보증하는 기자인데요. 아, 고맙습니다. 젊은 세대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조선일보의 기사의 맥락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반일, 친일 이런 거는 어떻게? 사실 제가 그렇게 젊진 않아요. 생각보다 안 젊다. 생각보다 안 젊어요. 그래서 MT 하지만 제가 어릴 네. 때만 해도 사실 반일 감정이 엄청 강했고 그 지금 한일 축구전 하면은 그렇게까지 지금 MZ 세대들은 큰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이거 네.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네. 거의 목숨 걸고 싸운다. 예, 예. 응원도 목숨 걸고 응원한다. 뭐 그런 정도의 예. 수준이었는데 지금의 세대들은 가령 뭐 저희 조카 뭐 초등학생들 뭐 조카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고 저희 조카도 뭐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K-팝을 J-팝,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의 어떤 아이돌, 그리고 일본 특유의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 시장에 진출은 했지만 그렇게 뭐 크게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동등 비교하면서 마치 우리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본을 배격하거나 그리고 무슨 그 교류를 차단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반일로 착각하게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직이나 공공기관 진출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부정하는 사람도 처벌해야 된다. 이제 관련된 과거에 이제 역사 왜곡 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김용민 의원이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끈했다고 봐야 될까요, 조선일보가? 네, 다만 이제 법적으로 어떤 역사적 인식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트리키한 부분들은 네. 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 영역으로까지 가기보다는 정치권으로서 충분히 논쟁이 되고 그런 분들을 정치권 시장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는 방식이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잘못된 망언이라든지 팩트 자체가 틀린 독도 영유권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네. 자연스럽게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굉장히 조선일보가 어떤 면에서 좀 눈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처지에서는 그런데요. 예. 국민의힘 논평만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거의 이야기가 없어요. 네. 특히나 광복절 행사와 관련해서는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이 문제다라는 식의 민주당 탓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이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반일몰이를 하고 있다라고는 국민의힘조차도 논평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어서 굉장히 입 다물고 있는 국민의힘을 또 비판하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기도 예,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은 보더라도 국민의힘을 준엄이 꾸짖는 겁니까, 예,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예. 용산과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결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라고 다르다. 볼 수 있는데 예. 국민의힘 처지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게 예. 지금 조선일보가 어떤 부분에서는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일보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친일했던 신문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아일보만 하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결이 아니다. 한동훈, 이재명은 둘 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의견 통일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지라는 식으로 일종의 한동훈식 선긋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박형광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 취재가 더 잘 된다고 하시니까 국민의힘 최근 분위기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 뉴라이트 사관 갖고 있는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씨 임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랑 한동훈 대표랑 한 번에 퉁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은 제가 취재를 해보면 네. 한동훈 대표랑 다른 타 의원들, 그러니까 소수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와 굉장히 가깝지만 네네. 다른 의원들은 대부분 한동훈 대표와 좀 거리가 있다. 생각의 거리가. 이따가 또 좀 얘기할 텐데. 네네. 그래서 퉁쳐서 얘기하면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친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네. 한동훈 대표는 조금 돋보이고 싶어하는 이거 당연하겠죠. 신임 대표기도 하고 본인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당연히 본인은 조금 다른 결의 사람이다, 예. 합리적인 보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의 이거 이미지 정치예요, 그러면? 진심이 아니라? 그 대부분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의원들의 평가가 예. 본인이 좀 돋보이려고 한다. 예. 그러고 싶어 한다. 예. 그래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평가가 좀 대부분이긴 그렇군요. 합니다. 네. 돋보이고 싶은 욕심은 김건희 여사가 많았었는데. 모두에게 사실 뭐 예. 정치인 모두라면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라고 예.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돋보이고 싶은 욕심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그것을 명확한 자기 언어로 그리고 자기의 가치와 생각을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 국면에서도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정치적으로 아직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이제 장윤선 진행자께서 네.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 김태효 1차장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이재명 한동훈 대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네네.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늘 제3자적 관점.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잘 표현을 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대포폰 정치다, 아, 전원 정치다 이렇게 전원 이야기한 바가 정치, 있어요. 대포폰 정치.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검사식 정치라고 하는 네. 것인데 내 의견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네. 이렇게 전해지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예. 하는 게 정치인이라면 좀 바꿔야 될 말습관 혹은 말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그것도 기자식 화법이긴 하죠. 막 뭐라고 알려졌다, 한- 예. 전해졌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뭉개고 물타는 식으로 예. 이제 본인의 논지를 전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왜요 관계자들이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한 사안에 있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역사관이라고 하든지 그렇습니다. 아주 논쟁적인 이슈에서는 본인 생각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런 의견이 많다더라. 그건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화법을 바꾸실 필요가 있거나 혹은 정책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이 그 친일 매국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좀 구분해서 항상 대응을 했었던 겁니다. 이것은 뭐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정부가 역사를 관통하면서 해왔던 것은 이 그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 배상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난번에 있었던 그 8.15 광복절에도 기시다는 그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봉납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일본 정부의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야스쿠니 신사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냥 도발을 해오고 있고 여전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 뭐 다케시메라고 요구를 하지 않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역사 교과서의 일제의 만행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고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국인 한국 정부가 그냥 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문화적으로 일본하고 친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경제교류 너무 당연하지만 이 역사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단지 신치호 선생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일이 아닙니다. 지금 세대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공정과 정의의 감각이라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야지 그걸 단순히 과거팔이라고 이해하는 네. 게 굉장히 이 사안을 잘 못 이해하고 예, 있다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적확한 예.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과거팔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뭐 정치적인 쟁점으로만 삼아서 네. 정쟁의 이슈로만 만들어가지고 갈 문제는 아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면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가 피해봤던 것에 대해서 사과도 받아내고 배상도 받아내야 되는 거 너무 늦었죠. 네. 예, 너무 늦었습니다. 내년이 80주년입니다. 광복에 너무 늦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문제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이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 넘어 70 가더라도 계속 이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과방위 세 번째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고 이용마 MBC 기자 5주기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누겠지만 이용마 선배 기억하시죠?
예, 저도 네. MBC 취재했었었기 네. 때문에 네.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러니까요. 소위 말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MBC 맞아요. 기자셨던 면도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뿜뿜하고 이 예. 싸움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모습들이 오히려 참 그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언론학도로서 네. 이 상황을 많이 지켜봤었죠. 네. 그리고 방송으로 보면서 저런 분 멋있다. 저렇게 되고 싶다. 물론 뒷면은 모르겠지만 이면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이용만 선배하고 많이 이제 그 취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이게 정말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MBC 장악을 위해서 네. 일로 매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수많은 이슈들이 좀 다뤄지겠지만 정말 기습적으로 방통위원장으로 새로 오신 이준수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속기록조차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으면서 1시간 반 동안 무려 83명인가요? 네. 해당하는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했다는 건데 대단하십니다. 1시간 반 동안 그냥 83명을 싹 다 보신 거예요. 미리 준비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했었었는데 네. 굉장히 이게 정해진 어떤 수순에 따라 가지고는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정쟁화되는 것으로 좀 비치는 게 가장 좀 속상한 포인트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민주당 편이냐 국민의힘 편이냐가 아니라 언론 자유와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이게 마치 어떤 정치적인 쟁점으로 자꾸 비화되면서 이 문제를 싸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계속해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MBC 구성원들 사이에서 제가 느끼기엔 좀 학습된 무력감 같은 게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KBS의 박민 사장이 바뀌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앵커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권의 사유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절차조차 없이 바꿔버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KBS 안에서 파업이 일어나거나 이런 문제 물론 안에서 싸우시는 예. 여전히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계시지만 예. 그 힘이 미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들을 보고 이제는 MBC 안에서도 사실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렇게 하고 네.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예. 당장 추석 특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안에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주 방송 다음 주 방송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주 방송 빠지게 되면 그 다음 주는 아예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의 네. 그 뭐라고 할까요? 이 학습된 무기력과 공포 혹은 뭐 체념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저도 더 라이브 출연을 그러셨죠. 했었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일방이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요. 잘 나가던 프로그램의 폐지를 통보하고 저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에서는 열심히 싸우는데 이게 폭발력을 예. 가지고 세게 했더라면 아마 국민들께서 저 노동조합 하시는 그 기자 언론인들을 지지하면서 국민들이 지켜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 워낙 험하게 KBS, MBC가 싸웠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거죠. 면이 구성원들이 엄두가 안 나는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오늘까지 하는데 갑자기 당신 내일부터 하지 마라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대중과 함께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누구 맘대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뉴스 사이킥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다음에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하루아침에 그럼 내가 바뀌었으니까 방송 사람들 너네 바로 다 나가. 바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라고 예. 했을 경우에는 진짜 그냥 방송 자체를 사유물로 생각한다는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언론이 자존심 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어느 개인의 특정인의 소유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꺼번에 물건 팔아치우듯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MBC 구성원들 지금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그런데 그 KBS가 좀 실수했네요. 그 선배를 조금 바쁘게 붙잡아 놨어야 됐는데 좀 여유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취재 편의점 잘 나가잖아요. 예, 취재 편의점 요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50만 돌파하고 51만으로 예, 좀 더 가야 되는데 예,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25일 날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겁니까? 안 만나는 겁니까? 어제 실무회담이 깨졌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나긴 만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두 분 다 어떻게 이 지금 정체된 국면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타개했다라는 어떤 선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날 건 같다. 다만 이게 이 다른 뭐 민생 의제 같은 걸 들고 나오겠다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치권 여야 모두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제보사주 의혹 특검 뭐 네. 이거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가 좀 주요 관전 포인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저 특검법에 관해서 합의를 못 보면 다른 민생 현안 뭐 금투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나 뭐 연금개혁 특위 구성하는 것이나 뭐 25만 원 지원금 요것도 다들 다 같이 합의가 안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네. 보고 있더라고요 다들. 예. 그러면은 그 한 번만 만나고 그냥 할 건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포인트 같아요. 어쨌든 만나서 회담을 하자는 네. 거잖아요. 생방송 토론이 아니고. 근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다 공개하자. 1부터 뭐 끝까지.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회담인데 일단 모두 발언하고 중요한 현안은 좀 속내를 털어놓고 어느 비공개로. 부분에서 비공개로 협상할 수 있는지 여지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생방송 토론을 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회담을 하겠다는 거여서 이게 의제도 의제지만 그 형태를 가지고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지 기자님. 이게 보통 이제 사파 싸움이 세게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예. 그런 기싸움의 연장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갑작스럽게 생방송으로 하자 모든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만나지 말자라는 이야기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결국은 좀 수정돼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그냥 좋은 말과 그냥 지지자를 향해서 하는 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속내를 터놓으면서 어떤 지점에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비공개가 밀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네.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범위들을 좀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주변의 분들도 그 이야기를 알 텐데 지금은 좀 어떤 기싸움 처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오후에 다시 만난다라고 하니까 실무 협상으로서 네. 그때 이제 좀 어떤 수정의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토론해야 돼요. 회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든. 합의.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라도 합의가 나오면 토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생방송 토론해가지고 어떤 합의가 나온다면 뭐 국민들도 사실 언론인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흥행 요소로서 재미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네. 김현정 앵커가 저는 생방송 토론이 좋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기자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정말 귀하게 만든 어떤 일정이 있고 여튼 지금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좀 하나의 효능감을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21번째 거부권을 쓰고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단신 기사가 돼버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좀 합의해 가지고는 무언가라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중요하다. 그것이 토론이든 네. 회담이든 하지만 토론은 기본적으로 생방송이라고 한다면 합의가 되기 좀 어려운 구조일 것이다. 왜냐하면 되게 특히나 어렵죠. 네. 예, 그렇죠. 우리가 한동훈 대표의 토론 스타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상대방한테 7번 네를 하시면서까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네.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토론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개인적인 때문에 부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 후보한테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나경원 후보가 예. 진짜 많이 좀 참으시더라고요. 게다가 각자 지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생방송 토론에서 그 적절한 합의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네.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예. 언론인의 이해관계에서는 그게 좋겠지만 네. 그게 쉽지 않고 예. 결국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이라면 예. 적절한 수준에서는 비공개 회담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는 왜 생방송 토론을 제안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노림수. 안 그래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거 그냥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네. 본인 돋보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전당대회 내가 이길 수 있다 토론하면 네, 이재명을. 전당대회 이 토론 방송 할 때 네. 본인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선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자신감? 네, 자신감이 예.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어서 1대1로 토론하면 금투세 폐지
해낼 수 있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투샷을 내부에서. 받으면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의 그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그 의도도 분석. 깔려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요일 날 하자는 거니까 월요일 아침 조간은 전부 투샷이거든요. 그쵸. 이재명, 한동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판에서 이제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되는 건데 윤 대통령이 과연 그걸 견디실지 우리 여사님이 가만히 계실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이슈이다. 저는 그래서 이 또 여야 대표의 회담이라고 하는 게 본의 아니게 또 다른 네. 문안 갈등을 불러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결국 아까 이제 박한관 기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최상병 특검법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물론 뭐 민생 이슈도 있지만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한동훈 대표조차도 본인이 당대표 선언을 할 때 이거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에게 명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고 오히려 안 꺼내면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그쵸. 때문에 네. 어떻게 이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하냐라는 부분인 건데요. 어제 한지아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 안에서 많은 의원들이 사실은 좀 찬성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용산에게는 굉장히 영린을 건드리는 발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윤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번 가보죠 뭐 안 가본 길이지만 근데 저는 토론을 통해서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토론장에서 본인이 세게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지지층을 묶어 세우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구도를 만들고 가겠다. 이제 이런 야심찬 포부가 있는 것 같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기는 게 가능하다라는 판단은 내부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내공이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학습하는 성실하게 학습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토론도 다 받아주어라. 예, 받고 해보고 그 현장에서 나오면 딴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딴 말을 못하는 거니까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에서 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면 토론도 나쁠 거 없다. 민주당이 기왕에 최혜병 특검법 뭐 제3자 추천 제보사주 다 받아주기로 한 거 다 받아주어라. 이런 컨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기자들이 일은 많은 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은 그럼요. 통과시키기로 한 거죠. 22대 민생 법안 1호가 되는 겁니까? 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지만 결국은 네. 다시 좀 재논의해서 수정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어가지고요. 예. 간만에 좀 반가운 소식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재명 이제 대표 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가지고도 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범위의 25만 원은 어렵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정 부분 수정해서 받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네.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이거 왜 자꾸 반대만 하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민주당을 좀 알아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수정안을 받을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요? 되면 아마 이 이야기도 합의에 가능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마 전체 범위는 아니고 조금 일부라고 할 텐데 그 네. 과거에도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예, 경우에는 예. 뭐 80%라든지 좀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식의 수정안도 가능한 것처럼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안에서. 저도 근데 저기에 좀 동의하는 저 은지 기자님의 네, 말에 예. 좀 동의하는 게 네. 국민의힘도 어제 원래 이제 대표, 사무총장, 뭐 정책의장 뭐 이렇게 4명이 모여가지고 네. 원내대표까지 해서 그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먼저 기사가 나오면서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취소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 네. 받을 의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방금 은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 25만 원 받는 거는 용산의 영린을 좀 건드리는 거다. 어떻게 보면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25만 원을 받으면 용산에 한번 들이받는 거다 소위 말해서 그렇게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온누리 상품권 네네. 5조 5천억으로 확대 맞아요. 발행하겠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용산 쪽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민생회복 지원금 받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누리 상품권은 그 보수가 항상 주장하던 선별적 복지의 네네. 형태의 어떤 그 복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만 원
받지 않아도 복지를 우리가 이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25만 원을 차용한 것 아니다라는 명분도 서고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그래서 5조 5천억 그리고 원래 여당에서 공약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 온누리 상품권을 10조까지 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5조로 5천억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25만 원은 받고 싶어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재정 건전성도 좋지만 네. 민주당이 다 이거 집권하면 써버릴 거 아니냐? 우리가 먼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다 말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받지 않을까. 아, 저도 그렇게 25만 원.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25만 원 저희도 좀 새로운 대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저희는 반대입니다. 해가지고 깨갱했다더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칼같이 잘라버리니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칼같이 잘라가지고 깨갱했다는 후문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근데 이게요. 전 국민 25만 원 중 물론 이제 지역 화폐로 지원이 되고 그 동네에서 넉 달 안에 다 쓰지 않으면은 그냥 꽝되는 이런 방식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자신이 구매를 해야 돼요. 예컨대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그렇죠. 사면 만 원이 더 주러 와요. 그래서 11만 원의 효과가 있어서 요거 엄마들 좋아합니다. 예, 동네 엄마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케이크도 먹고. 예, 그래서 11만 원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 되게 좋은데 요거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좀 다르다 결이. 예, 결이 다르죠. 예. 시민 입장에서는 둘 다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어디 선에서 이제 논의가 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아마 네. 이제 25만 원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이재명 대표는 좀 포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전 국민한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타협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핵심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한이거든요. 네. 이게 예. 자꾸 쟁점이 그러니까 이한이 아니라 예. 윤한으로 계속 가버리는 네, 상황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게 예. 결국 용산과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맺어지어야 될 숙제들이 자꾸 쌓이고 네. 있는 것인 그렇죠.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용산이 좀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서 거꾸로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간호법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좀 면구스러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거부권 행사해서 나는 이 법은 반댈세 했는데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민생 법안들이 전부 많다? 당신 그때 거부권 왜 행사한 거야?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 거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법과 간호법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게 얼마나 이게 조사포사입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간호법은 안 되고 간호사법으로 좀 해줄 수 없겠냐. 진성준 정책위의장 여기 나와서 그랬어요. 예. 아니 세상에 이게 너라 너 간호사법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정치 이거 좀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 취재 기자들이 친한 의원들이랑 밥이랑 술자리를 하다 네. 보면은 그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정말 친한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굉장히 멋쩍게 웃는 네. 그 뜻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통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저는 국민의힘이 좀 이제는 용산에서 벗어나서 네.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자주성을 갖고 정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눈치 안 보면 안 되고 또 국민의힘은 용산 눈치 안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정치가 좀 있는데 좀 결은 다르죠. 직접 민주주의하고 여기는 어쨌든 위에서 오다를 내리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방식의 그런 탑다운 방식의 정치가 과연 21세기 2024년에 맞는 정치 행태냐 이런 비판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구당부할 문제는 왜 갑자기 나오는 겁니까, 김은지 기자님? 사실 둘 다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슈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로 통일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한동훈 대표도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바가 있고 이것을 정치 개혁의 이슈로 계속 내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제 그날 가장 큰 성과로서 앞부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네. 반대하지 않나요?
야당에서는 소수 야당에서는 예. 굉장히 좀 문제점들을 지적을 많이 하고 개혁신당도 있습니다. 반대합니까? 예, 개혁신당도 반대하는 것으로.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소수 정당에게는 그렇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거든요. 다수 정당에서 그리고 돈이 많은 정당이 그 지방에 내려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소수 정당에서 그렇게 반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예. 내부에서 큰 관심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쟁점은 없는 법안이다,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런 네. 만큼 관심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암암리에 이게 지구당처럼 운영이 돼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를 보완한다면 물론 양지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네. 지금과 큰 다른 점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든 안 하든 사실상 그 뭐 좀 예. 유명무실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토호와 유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신인 진입이 좀 어렵다. 이런 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우선은 지금 본인이 원외 당 대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당내 자기 세력이 좀 부족하다. 아까 이제 박형관 기자님도 여전히 친윤 의원들이 많다 네, 네, 이렇게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예.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본인한테는 현안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번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전당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립이 더 세졌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서서의 이제 지구당 부활 이슈들이 계속 좀 민주당 안에서 논의가 되다가 완전히 1순위는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것도 있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아젠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 딱 그 지구당 부활 요거 하나만 원포인트로 대화할 것이 아니라 저는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관계법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네. 선거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을 오래 하지 않으면 또 못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엔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선거제도를 손질하고 비례 문제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금 의석수를 이렇게 가져갈지 등등에 대해서 개헌 포함해서 예. 좀 큰 틀에서의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딱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해관계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논란의 어떤 쟁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국민 피부에 와닿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의도 이슈라고 예, 좀 맞습니다. 보기 쉽기 때문에 이게 그런 민생하고 면이 무슨 있고요. 상관이 있어요? 예. 예. 뭐 물론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게 큰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좀 논쟁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네.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지점들은 있어 보이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정치 개혁 이슈의 어떤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네. 당장 올해 10월에 재보궐 선거가 네. 이제 그렇게 크게 안 열릴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네.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예. 조희연 교육감의 그 대법원 확정이 8월 29일에 된다고 하는 네, 겁니다. 네. 만에 하나 2심 유죄가 그대로 확정이 되면 10월 16일에 재보궐 선거가 서울에서도 열리게 되거든요. 그 교육감 선거. 예, 정당 공천이 아니긴 하지만 네. 약간의 판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예. 선거가 일어나면 또 정치개혁가 된다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러네요. 예, 이런 것들도 예.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지만 전면에 나서는 건 별로 좋지는 예.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 그 공수처의 제1번 수사대상이 조희연 교육감의 그 전교조 채용 이슈. 예, 그 교사 채용 이슈가 채용. 되고 있는데 이 참 사연이 많은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 사건 재판 결과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난. 예? 이 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3번이나 보내려고 이틀째 공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3번이나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통보. 이제 이런 거고 이걸 그러니까 한국일보인가요? 어디서 불통의 난이다. 불통의 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종국에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너랑 영수회담 할 생각 없어라고 봐야 된다. 핵심은? 국민의힘 그 의원들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거 가지고 왜 그리고 저렇게까지 논란을 만드느냐. 네.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그 소통 방식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굳이 뭐 받을 거야 말 거야를 물어보기보다는 언제 갈 테니까 준비 좀 해줘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서 난을 들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난을 전달하고 그냥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 되게 간단한 수순인데 네. 이거를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계속 논란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있는지 예.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개원할 때는 또 그냥 밤에 난을 다 두고 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논란이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도 이상하고 지금처럼 하는 방식도 이상하고 일 처리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쿨하게 축하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키워버리는 정부 능력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네. 비화될 일인가? 또 국민들한테 오히려 정치 뉴스가 굉장히 좀 뭐라고 희화화되는. 예, 피곤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저는 이런 거는 그냥 행정이잖아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게 서로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불편한 처지야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수고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개인 돈도 아니잖아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예는 갖추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슈가 생겨서 좀 논쟁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것은 확실히 논쟁을 하고 정치가 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이제 정치의 품격이 이 불통의 난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국민들은 좀 정말 대통령 말씀대로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것까지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 이런 뉴스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9시 40분인데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세관마약 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공방이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오후 12시 반부터는 국회 행안위원인 한병도 의원 모시고 조금 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겠지만 그에 앞서서 두 기자님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좀 어제 청문회는 보긴 했는데 이게 제 평가를 말하기보다는 제가 경찰 반응을 조금 들어봤어요. 내부 취재를 조금 해봤는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경찰 내부에서는 백경정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 직접 차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좀 나뉘긴 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응원만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당시에 또 좀 부하 직원분들 뭐 이런 분들은 또 좀 불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대충의 내용 수사팀 안에서 영등포서 수사팀 안에서요. 네네. 그래서 대충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 뭐 이제 이 세관 마약 의혹을 잡은 게 지난해 9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좀 됐다고 하면 분명히 고위직이 관계가 됐을 거다. 어떻게 그 하위 직군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겠냐라는 당연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 고위직을 잡기 위한 수사팀이 따로 있으니 그 부분만 떼서 넘겨라.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같이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넘겼어야 된다. 근데 백경정의 좀 욕심 아니면 본인의 수사 욕심에 의해서 좀 다시 가져왔다. 근데 그래서 6개월 정도 본인이 수사하지 않았냐. 그러고 성과가 없지 않았냐.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군요. 또 제가 취재한 바로는 또 어제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백경정에게 그 수사를 이게 멀쩡하게 잘 수사하던 거를 서울청인가 경찰청에서 가져갔다가 느닷없이 또 다시 돌려보내서 당신이 또 수사해라라고 한 것이지 본인의 의지가 작용돼서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김유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상병 사건 때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가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형광 기자님이 지적해주신 경찰 내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수사를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기소 이후 그리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안에서도 그 백경정의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그 시스템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 수사 자체를 용산에서 만약에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된다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말씀드린 수사 자체가 아니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청문회 핵심은 수사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제 기자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어떤 기사가 우리가 다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사가 잘 쓴 기사일 수도 있고 못 쓴 기사일 수도 있겠죠. 어떤 기사는 어떤 부분은 데스킹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제목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을 네네. 겁니다. 근데 데스크가 그렇게 지시를 한다면 그것은 아주 시스템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결정인데 갑자기 사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이 기사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제목을 바꿔라 혹은 이 부분을 빼라 넣어라라고 한다고 하는. 아, 외압이죠. 예, 외압 편집권 아, 그거 침해이지 편집권 않습니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네. 곧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사 외압과 딱 네. 맞닿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기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의혹을 물탈 수도 있는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수사가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것은 시스템 안에서 걸러져야 되는 문제이지 용산에서 걱정을 한다든지 혹은 그 직계계통에 있지 않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에 있는 네. 공무관이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압의 의혹에 충분히 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네. 그리고 이걸 좀 더 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심지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이런 사설을 좀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건 이후 김총경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위도 의문이다. 네. 적당히 넘어가기엔 미심쩍은 대목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네. 부분들은 예. 더 좀 파헤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청문회 현장에서도 김찬수 총경, 그러니까 당시에 서장.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고 지금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에 간 분이죠. 이분과 백혜룡 경정, 백혜룡 경정은 이 수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징계를 받아서 자천이 됐죠, 돼서 사실상. 지금 예. 그 화곡 무슨 경찰서죠? 강서경찰서의 화곡지구대 예. 지구대장으로 예. 파출소에 이제 그 좌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두 분 간에 그 살짝 고성이 오가면서 진실 공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산이라는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 용산이라는 워딩이 있었냐 없었냐, 나는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이고, 김찬수 총경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면서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경찰 출신들이 나와서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필로폰 74kg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신체 부착, 몸에 붙이는 방식으로 가져온 건 처음이었고, 경찰 수사상 역대급 두 번째 수사 성과가 있는 수사였다.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수사를 잘했다. 그리고 그래서 김찬수 총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오면서 수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팀장과 팀원, 어떤 우리로 치자면, 우리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특별 취재팀에 네. 팀장이 있고 특별 취재팀에서 열심히 취재하던 기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하다가 느닷없이 밤 9시 9시 반경에 이제 취재팀 기자한테, 그러니까 백경정에게 팀장이, 그러니까 김찬수 총경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브리핑 취소해야 돼. 그래서 아니, 멀쩡하게 수사 잘하고 이거 그 기자들, 사회부 기자들한테 다 얘기하는데 이거 브리핑 취소하면 욕 먹습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네, 신뢰가 깨집니다.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거 명령이다, 취소해, 이렇게 한 거고, 야, 용산이 이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괘씸하게 보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경황이 없으니까 녹음은 못 했겠죠. 백혜룡 경정이 밤늦게.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은 어제 이런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그럼 낮에 전화를 하지, 오밤중에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이틀 후에 있는 브리핑을, 9월 22일이 브리핑이었는데 9월 20일 날 전화해가지고 야, 브리핑 취소해라고 하는, 아침에 출근해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전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관세청장이에요. 고광효 관세청장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정춘생 의원이 밀가루 마약을 갖고 오셨어요. 필로폰을. 진짜 밀가루를 필로폰처럼. 넣어서 필로폰처럼 갖고 와서 이제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건데, 옛날에 노회찬 대표가 신문지 깔아놓고 누웠던 것처럼 이렇게 테이프하고 갖고 와서 마치 흡사 경찰처럼 막 이렇게 보여줬는데, 똑같대요. 필로폰하고 밀가루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여줬는데, 몸에 칭칭 감고 그거를 4kg씩 감고 오면 피가 터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마약 조직원 한 사람이 들어올 때
좀 통통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이분 너무 세게 감은 거예요, 테이프를.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부터 나 이러다 죽는다. 나 자수할 거다. 나 지금 빨리 내려야 된다. 진짜 웃긴데.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영화 같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쭈쭈쭈 하는데 저기 말레이시아에서 왔죠? 당신 4번 출구로 나가. 나가면 택시 있을 거야. 해서 그거 타고 명동에 있는 안가까지 가서 그거 풀르고 숨 쉬었다는 거예요. 핏줄 터져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그럼 관세청 해봐야 돼요. 세관 수사하는 거는 경찰로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하다가 의혹 있는데 그냥 덮습니까? 끝까지 파요. 확인될 때까지 팝니다. 이거 경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검사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 용산이 등장했다?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계속 수사해야 된다라고 어제 마지막에 백경정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 수사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단 없는 수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취재를 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이건 정말 좀 넷플릭스에 나올 만한 그래요. 정말 영화 같더라고요. 이야기고요. 말레이의 팀장에 해당하는 마이크를 아직 못 잡았어요. 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 초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당시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세관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핸드폰을 아주 여러 차례 포렌식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영장을 검찰에 이제 신청했더니 이제 내주지 않고 법원으로까지도 아예 가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규명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시기적으로 이 중요한 수사를 놓치게 만들었던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고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지 그게 켜켜이 좀 쌓이고 있는 것이죠. 의혹이요. 그렇습니다. 어제 백경정이 작정을 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고광효 관세청장이 끼면서부터 이게 다 어그러졌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게 엉망이 됐다라고 한 발언하고 맥락이 좀 맞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이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건데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취재해 보겠습니다. 지금 51분이어서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출입 기자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 중앙보도가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마무리한다. 어떻게? 무혐의, 불기소. 맞습니까? 네, 맞다고는 알려졌고 이게 사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새벽에 보고 이 1차장 형사 7부면은 1차장 검사 산하에 있는 부거든요. 그래서 이 1차장 검사는 그 디올백 수사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 인사가 있을 때 유임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같이 임기를 보냅니다. 대검에서. 그래서 좀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예전에 왜 LH 직원들이 신도시에 특이했던 의혹 순살 아파트 그걸 수사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수사 능력을 조금 인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계속 1차장 검사로 들어가 있는데 이 윤석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의 범죄 수익 환수 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검찰총장 시절에 같이 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인연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다음에 올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세게 해서 다음에 올 때 특종 보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쟁점은 결국은 수사심의가 열리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고 남은 건 사실 이거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본인 임기가 9월 15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사건 어떤 식으로든 매도짓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수사팀의 의견은 이제 무혐의로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최재형 목사가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일에 이제 이것을 신청한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질 경우에 뭐 물론 수사심의도 무혐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단 하나의 추가적인 단계가 더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이원석 총장한테 있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다 떠나서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밖에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 부끄러움의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 국민들이 아 잘했습니다 이럴까요? 네? 저 사실 권익위원회에서 이 사건 종결 처리했을 때도 후폭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끝내 권익위의 부패 방지 업무를 총괄했던 실무국장 대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최근 보도 보니까 이 수뇌부들이 그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순직 인정은 하는데 그 내부에 지금 논의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검찰마저도 이렇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해버린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앞에서 사법은 멈췄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법치주의는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모든 공직자의 부인들은 300만 원짜리 명품백 정도는 하나씩 다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부패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돌려주라고 하는 말을 깜빡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요.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 방법론까지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회피하고 도망가는 예. 방법이요. 예. 예. 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들은 그냥 이거를 스트레이트 보도만 쓰고 말면 될까요? 저는 최근에 기자들이 조금 더 아니 언론도 제4부의 권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논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이렇게 처리한대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걸로 끝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형광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 어떻게 쓸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 기자들이 사실 타성에 젖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출입을 또 해보니까 네. 사실 검찰 출입을 하다 보면은 검사의 입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고 아, 그래요? 추가 취재를 하는 것도 사실 네.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선 기자들이 또 해설 기사 그러니까 뭐 사설 같은 어떤 자기 생각과 주장을 담는 기사를 쓰기에도 쉽지 않고 아는 구조가 당연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구조 안에서는 또 일선 기자들이 그런 어떤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기사를 쓰기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검찰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줘야 또 다음 어떤 정보를 받기도 편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도 부딪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일선에서 뛰는 기자들의 노고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또 네. 그 프로세스를 또 우리가 더 많이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네. 드는데요. 이게 다만 그러니까 요 사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나왔던 봉지욱 기자가 이런 네.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 터졌을 때 서울의 소리가 이런 보도를 할 때 물론 이제 이게 몰래 카메라라고 하는 언론 윤리적인 비판을 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네. 거기에만 너무 집중함으로써 이 사안의 본질들을 좀 많이 못 바라본 게 아니냐. 그때 네. 좀 더 폭발력 있게 사건을 언론이 좀 끌고 갔었으면 아마 지금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의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지금 저기 그 국민의힘 6선의 조경태 의원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개를 해달라 방송 단독. 보시다가 네. 전화하신 건가? 잘 장윤선 모르겠는데 기자님의 단독. 갑자기 아니 조경태 의원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 예, 제가 예. 단독한 건 아니고. 단독 카톡. 예, 단독 카톡. 예. 공직자들 한일 관계 신중하게 얘기해야 한다. 이게 김태호 차장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했는데 관련해서 조경태 의원이 일본은 가해자인데 국민 분노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건국절 논란에는 민족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런 입장이 있다.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치 못한 태도로 특히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취재 편의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좀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한번 같은데요. 나오시면 좋겠는데 예, 제가 뭐 섭외하겠습니다. 예. 예, 조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중일마가 아니라 중국마다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입이 아파요, 입이 아파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다 이런 퇴행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참. 이제 김태호 이제 네. 차장의 조선일보 인터뷰라고 하는 게 아마 월요일에 나왔던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자가 이걸 물어보거든요. 안보실장 3번 바뀌었는데 김태호 차장은 그대로다 실세냐? 네. 그러니까 아주 그 세간의 소문들을 직접적 물어봤는데요. 네. 본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입김을 발휘해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거나 이러기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늘 바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이 레코드를 통해 가지고는 앞으로 더 따져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네. 대한민국 기자들이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59분이지만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현직 논설위원하고 국정원 직원이 여기자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노골적이에요. 너무 적나라해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는 수준인데 세상에 조선일보라는 회사의 기자들은 죄송합니다. 기자는 논설위원은 기자들은 취소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자를 할 수 있을까요? 김은지 기자 이 기사 보셨죠? 네, 뭐 사실 참담하고 내용을 차마 옮길 수도 없을 수준의 이야기들이 기사에 잘 쓰여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디어 오늘 기사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노지민 기자가 쓴 기사를 네.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당장 조선일보 안에서 그리고 언론계 안에서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조선일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예, 뭐 정치권의 못난 반일, 김은지 기자께서는 조선일보의 못난 친일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는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으면 정말 격떨어지는 그런 짓거리들은 좀 그만 관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사람 누군지 공개해야 됩니다. 예, 이 사람 언론활동 멈춰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기자라고 두고 있는 조선일보는 더 욕먹기 전에 빨리 정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피해서 같이 기자 못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